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이스라엘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뭔가 터질 듯한데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움직임이 한 가지 포착됐습니다. 자, 먼저 우크라이나의 전선 상황과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서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힌 12월 15일 전과는 1,090명을 사살해서 전체 전사자 숫자는 33만 3,890명으로 증가했고 전차 14대, 장갑차 38대, 차량 24대를 파괴했습니다. 야포가 11문으로 굉장히 저조한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의 야포 파괴 전과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자주포들이 슈렌스쿠트, 즉 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포탄이 굉장히 부족해서 효과적인 대화력전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에도 무인기와 미사일을 섞은 대규모 공습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 발 격추됐습니다. 전선 상황과 국제정세 보고하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지난 24시간 동안 82회의 교전이 있었고 공습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키우를 노리고 날아온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패트리엇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이 패트리엇 미사일로 킨잘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러시아가 킨잘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고 그 주변에 띄운 다른 전자전기를 이용해서 킨잘과 굉장히 유사한 레이더 반사 항적, 즉 디코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어떤 비행체도 띄우지 않고서 우크라이나군의 레이더를 마치 킨잘이 두 발 날아오는 것처럼 속였다라는 것인데 유사 전술을 중국이나 북한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미 육군 유럽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유럽 사령관을 비롯해서 수뇌부와 접견을 했는데 아마도 동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공세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다음 주에 다시 표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 주장인데 공화당에서 이것을 수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 의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3억 달러를 반영해서 가결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시작을 의결했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의결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퇴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헝가리 정말 유럽연합의 구성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군사적 목표, 우크라이나 전체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까지 전부 장악해서 흑해를 사실상의 내해로 만들고 싶은 게 푸틴 대통령의 속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푸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집착을 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지형도입니다. 러시아부터 폴란드, 독일까지 그야말로 대평원이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 가면은 우랄산맥이 있죠. 이 우랄산맥이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은 러시아에게 큰 걱정은 없는데 러시아가 가장 걱정을 했던 것, 지금의 러시아, 과거의 소련, 그 전에 제정 러시아, 그 이전의 각종 공국들도 마찬가지로 이 평야 지역, 이 평야는 사실 큰 강도 없고 적이 유럽 지역에서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천연 방벽이 없습니다. 이 유럽의 지도를 보시면은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 지역에는 어떤 산맥이 발달을 해 있긴 한데 폴란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 과거에 독일군이 침공했을 때도 그렇고 나폴레옹 군대가 침공했을 때도 그렇고 거의 하이패스로 통과를 했었죠. 그래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최소한 폴란드라도 영향력 하에 둬서 이곳을 절대 방어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나토가 계속 동지를 하면서 폴란드는 물론이고 발틱 3국까지 나토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점점점 모스크바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압박에 대응해서 남쪽에서만이라도 어떤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현재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남부 지역
그리고 헤르손 남부 지역, 그리고 오데사까지 장악하게 된다면은 바로 옆이 몰도바와 루마니아죠. 이 지역에 일단 방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데사까지 점령을 하게 된다면은 남부 지역은 이렇게 흑해 연안 지역까지 해서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북부 지역은 벨라루스가 사실상 위성 국가가 됐으니까 이 지역에다가 방어선을 쳐서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계속 추구해왔던 절대 방어선을 일정 부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전쟁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여기서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곧 젤렌스키의 실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협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의 고기 분쇄기 전술에 대해서 전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러시아 공수군이 헤르손 지역의 크린키 전투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가 지면 상태는 나아졌지만 기상이 어렵다면서 이로 인해서 드론 작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황을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우디우카와 쿠판스크 지역에서 공세를 크게 강화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동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지상전 누적 전사자가 한 명 추가됐습니다. 병장이었는데요. 한 명이 더 추가로 전사함에 따라서 12월 15일 기준으로 지상작전 시작 이후 전사자는 117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 의장이 이스라엘에게 H조직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조직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추가적인 피랍자 석방의 기회의 문이 닫힌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피랍자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터널 수공 작전이 매우 성공적이며 추가 항복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일대에 대한 포격과 공습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 측에 48시간 기한을 두고 최후 통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최후 통첩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료가 이 H조직의 수장이죠. 신화르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H조직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H조직이 워낙에 군벌, 하위 군벌들이 많기 때문에 지상작전은 굉장히 오래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바논 베이루트에 거주하고 있는 오사마 함단, 이 H조직의 중간급 간부인데, 이자는 자신들이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튀르키예, 알제리, 레바논 이런 지역으로 다 도망가 놓고 이 지역에 남아있는 민초들만 계속해서 죽으라는 소리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 제닌시에서 60여 명의 H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작전을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닌시에 있는 모스크,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유대교 행사인 하누카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 모스크에서 유대교 의식을 치른다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모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군 쪽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해당 행위를 저지른 병사들에 대한 처벌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멘의 후티반군이 머스크사의 컨테이너선을 납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선사에서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로이터가 유럽 전역에서 H조직 관련해서 거사를 준비 중인 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유럽 지역의 난민 지위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덴마크 경찰에서 자기들이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죠. 해당 지역의 문화에 확실하게 동화되지 못하는 이민이 왜 위험한지 현재 유럽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2월 15일 현재 가자 지구에서 시가전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개략적인 상황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북부 지역에서는 자발리아 정착촌에서 집중적인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H조직이 부비 트랩을 이용한 전술을 확대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자 남부 지역에서는 칸 유니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식별되고 있고, 국경 지역인 라파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공습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뭔가 할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의 미국의 행태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그냥 무력 시위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은 이 해상교통로 안전이 굉장히 큰 위협이기 때문에 이 서방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긴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된 동향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오가는 여러 나라의 선박들에 대해 그야말로 묻지마 공격을 퍼부어 세계 물류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접국과의 논의가 끝난 직후 관측된 움직임인데요. 미국 주도 연합군이 후티에 대한 응징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란에 대한 전략적 억제 임무를 받고 페르시아만에 전진 배치됐던 미 해군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전단이 현지 시각 12월 14일 페르시아만에서 이탈해 오만만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업용 위성 사진과 선박 항행 정보 등의 오신트 정보를 취합한 결과 아이젠하워 전단은 한국 시각으로 12월 14일 오후 4시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전방 약 70km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젠하워 전단은 페르시아만에 함께 진입했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필리핀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라분, 그레블리와 함께 이동 중인데요. 바레인과 이란 사이 해역에 머물던 아이젠하워 전단이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급속 동진하기 시작한 것은 현지 시각 12월 10일부터였습니다. 이 시기는 예멘의 후티 반군의 무차별 해상교통로 공격이 심화됨에 따라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등의 인접국과 후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인데요. 이번 항공모함 전단 이동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후티 대응 방안 논의의 결과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은 홍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함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 요청에 따라서 주요국 해군 함정들이 예멘 인근으로 이동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해군도 최신의 주력 전투함 4척과 핵미사일 운용 능력이 있는 잠수함 2척을 홍해로 급파했습니다. 미국이 연합함대를 꾸려 후티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후티의 배후에 있는 이란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모하메드 레자 아쉬티아니 이란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12월 14일 관영 매체에 출연해 미국이 다국적 함대를 꾸리는 짓을 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연합함대를 꾸려 후티에 대응할 경우 후티는 물론 이란도 군사적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인데요. 과연 미 항모전단과 서방 연합함대가 세계 최대의 핵심 해상교통로인 홍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티에 대한 군사적 응징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진은 미 해군 아이젠하워 전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갈 때 프랑스 해군 호위함과 함께 들어갔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두 번째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이젠하워 전단은 원래는 바레인과 이란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했었는데 사실 이란한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을 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와서 무력 시위를 시작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란의 자체 개발 항공모함을 진수시키고 12월 10일부터는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오만만 일대에서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계속 콧방귀를 뀌고 있고 후티 반군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응이 굉장히 미온하니까 최근에 홍해 지역에서 정말 묻지마식 공격을 하고 있죠. 원래는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선박들만 공격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의 형태도 미사일이나 드론을 쏘는 것부터 직접 무장한 인원들을 투입시켜서 배를 납포하는 방법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보험료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료가 급증한다는 것은 물류비 부담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물류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한창 유럽과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선사들도 이 지역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배를 보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유럽, 나아가서는 아시아 지역까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무능하다,
라는 분석을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 무능함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이 전쟁이 터졌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해상교통로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되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이란과 후티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인 이란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이란의 덩치가 너무 커졌고요.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란은 서부 지역이 대부분 다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산악에 굉장히 많은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전단으로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티를 공습한다면 가능성은 있을까요? 자, 이 사진은 저희가 12월 초에 전해드렸던 12월 1일 예멘의 수도 사나 외곽에 있는 후티 미사일 기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북쪽에서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습니다. 후티가 아무리 방공자산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100km 정도 이상의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후티의 거점에 굉장히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겠죠. 당시 공습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북부 사우디 지역, 사우디 영공을 일부 이용해서 이 사나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아이젠하워 전단이 예멘 주변으로 이동해서 공습을 한다면 어떤 루트를 취하게 될까? 지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예멘이라는 전체 지도가 있고, 예멘의 서쪽에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오른쪽 지역은 예멘 정부군, 그리고 IS, 그리고 각종 군벌들이 서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 그러니까 홍해에서 이 사나로 들어가는 지역은 대부분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굉장히 험준하고 높은 산맥이고, 이 곳곳에 지대공 미사일 기지와 지하 기지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홍해 방향에서 사나를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남쪽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데, 여기 예멘 남쪽에 보시면 산맥 가운데 약간 내려가 있는 그런 지형이 보이죠? 이 지역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간다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속에 숨어있는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들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생존성을 보장받고 수도 사나를 비롯한 후티의 주요 거점에 대한 공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며칠 전에 중동 국가들과 함께 이 후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논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발표될 경우에 중동 지역에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그 회의 직후에 이스라엘이 사르6급,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함 중에 가장 강력한 전투함이죠. 그리고 돌핀2,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죠. 이것들을 홍해에다 보내서 예멘에 대한 타격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이젠하워 전단도 예멘 남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일단 이러한 움직임만 봤을 때는 후티에게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에서 끝나버리면 후티는 때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미국의 압박을 명분으로 더 강한 도발에 나서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부디 결단을 내려서 세계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이 후티 반군에게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